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 시점에서 풀어보는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문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이종근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서울 지하철부터 버스까지 요금 줄줄이 인상. 윤 대통령 나토 폴란드 순방 외교 그 의미는 꼬여가는 양평해법 사과 먼저 국정조사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론가님 요즘 정말 물가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이제 고물가가 이제 예고됐고 이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물가들은 맞아요. 아마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시장에 가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제 주제로 다룰 거지만 더군다나 이제 버스 요금까지 오른다니까 시름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버스, 지하철, 이 대중교통 요금 결국 우리 시민들의 발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출근을 하려면 학교를 가려면 결국 이 이동수단 타야 하는데 물가에 맞춰서 좀 오른다고 하니 어떤 이야기들 이 속에 담겨 있을지 평론가님과 함께 빨리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서울 지하철부터 버스까지 요금 줄줄이 인상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건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도대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평론가님? 네, 지난 12일 서울시가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상안을 통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내버스는 8월부터 300원이 오릅니다. 지금 이제 1,200원인데 네. 1,500원으로 오르고요. 지하철은 10월부터 네. 150원이 오릅니다. 네네. 현재는 1,250원인데 네. 1,400원으로 150원이 오르고요. 시내버스만이 아니라 버스 요금 체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네. 광역버스. 마을버스도 300원이 오르고 네. 광역버스 700원, 그다음에 심야버스가 350원이 인상되는 등 네. 전체적으로 약 한 25% 정도 오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25%의 인상률. 사실 이 고물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을 단행되게 된 건 결국 서울시의 어떤 지하철, 버스의 적자 문제가 주요했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상황이 나빴던 건가요? 네, 지금 서울시의 교통수단과 관련돼서의 누적 적자는 어제 오늘의 일은 네. 아닙니다. 워낙에 지하철과 버스 이제 공영 버스 요금 체계로 바뀌고 또 지하철도 계속 이제 노선은 늘어나는데 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한 관계로 누적 적자가 상당했는데 네. 이번에 17조 6천억으로 지금 6천억 원으로 네. 누적 적자가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운수업체 역시 누적 부채가 약 한 8,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단 승객 한 명이 탈 때마다 약 한 706.5원, 지하철이 755원, 버스가 650억 원의 손해가 계속 이렇게 카운팅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누적 적자가 17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평론가님 세계 어디를 여행해봐도 우리나라 지하철, 버스 사실 정말 잘 돼 있긴 하거든요. 잘 돼 있죠. 쾌적하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빠르고 시간도 정확히 딱딱 지켜지고요. 탈 때마다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니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만 65세 이상은 무임승차하고 있는데 무임승차가 아니죠. 무임수송 네.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데 무임수송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버스 아니고요. 지하철은 무임 수송의 그렇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건 무료가 되는데 이런 그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바람직하지만 네. 문제는 지금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면서 네.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렇죠.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약 한 16%가 무임수송 승객으로 지금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연평균 적자가 약 한 3,270억 원의 손실의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그동안 정말 사회에서 얼마나 공헌을 했고 그렇죠. 또 지단한 어떤 생활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뭐랄까요 특혜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그 무임 수송 승객에 대한 이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어떤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65세 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예 불법적인 어떤 무임 승차를 하는 사람도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표나 포스터를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누적 적자에 당신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무임 승차를 하는 당신이 이런 어떤 표가 있을 정도로 네. 아직도 이런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청소년이나 어린이 아닌데 뭐 어린이 요금 내고 이런 거 비단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할 것 같은데 특히 서울 대중교통 환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환승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분배가 좀 불리하게 세팅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적자폭을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시에서 가장 놀란 게 환승 체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에는 대부분 사용해두고 한 번 탈 때마다 요금이고 그 다음 버스를 타거나 그 다음 지하철 때 또 다시 이제 그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환승 체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누적 적자에 또 그러니까 버스 운용 체제에서 누적 적자에 상당한 어떤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지금 연구 대상인데 더군다나 이제 서울대중교통의 경우 이게 환승을 하다 보면 광역으로 네.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경기도나 수도권 인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서울에서 타거나 또 그쪽에서 오거나 이것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환승을 했을 때. 그러면 기본 요금의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인천시나 경기도보다 지금 기본 요금이 저렴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1,450원이고 지금 인천이 1,250원인데 비해서 서울시는 지금 1,200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분배를 할 때 경기도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뭐 인천 그다음에 서울 이렇게 분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금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평론가님, 이번에 결국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적자폭을 줄이는데 일단 숨통이 좀 트이는 그 정도의 인상폭이라고 보여지시나요? 숨통이 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통공사나 혹은 이 연구 쪽의 그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요금 현실화율, 그러니까 100%가 돼야 이제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예를 들자면 네. 적자를 이제부터 보지 않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리다 보면 전체적인 물가 인상률, 나중에 물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를 너무 끌어올려서 원래는 지금도 300원 정도의 어떤 그런 인상이 돼야만 네. 숨통이 트인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150원, 200원 이렇게 낮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금 현실화율이 약 70%다. 일단 전체 적자를 줄이는 데는 뭐 도움이 되겠으나 아직도 현실화에는 조금 미달한다라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소비자 장치 등 시민단체가 이제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서울시가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을 좀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원래 이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이 교통요금과 관련돼서 12일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
대상입니다. 그런데 참석을 지금 거부를 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이 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버스 요금 300원 이상을 확정했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아니 공청회를 열던 뭐 아니면 우리의 의견을 미리 수렴을 하던 그런 중간 과정이 없이 3일에 시장이 기자회견 통해서 300원 확 올린다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물가대책위원회 12일에 그걸 확정 지으려고 대책위를 해버리면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서 거수기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모든 단계가 없었으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하반기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하나씩 짚어봐 주시죠, 변호사님. 네. 인천시입니다. 네. 인천시가 10월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은 서울 지하철과 똑같습니다. 네. 시기와 그럼 가격이요. 그다음에 지금 이 역시 300원 인상을 지금 목표로 했다가 정부 물가 대책에 이 부응하기 위해서 150원만 올리기로 한 것이고요. 경기도 역시 이제 인상안에 대해서 지난 1일부터 이미 택시 기본 요금을 1,000원을 올린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8월 중에 택시 요금을 올릴 계획이고요. 또 부산시는 지하철 시내 요금을 약 한 300원에서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 같고요. 울산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 경남도가 택시 요금을 이미 3,300원에서 4,000원, 대구시가 이달 말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고, 이 전체적으로 약 한 150원에서 많이는 300원 정도의 뭐 시내버스 요금이나 혹은 지하철 요금이 전국적으로 지금 오를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되면은 좀 간신히 진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좀 평가받고 있는 물가 더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심심찮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300원의 인상 그 안에 지금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50원으로 확정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300원으로 진짜 인상을 했다가는 물가를 진짜 견인하는 교통요금이 견인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150원 절반의 어떤 인상도 결국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나 혹은 전체적인 어떤 물가 지수가 이번에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발표 때문에 금리 역시 정책이 지금 지난 목요일 날 발표가 거기에 맞춰서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통요금이 이렇게 인상되다 보면 나중에 하반기에 전체적인 다른 어떤 식품이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가공식품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물가를 또다시 들썩이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업계에서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저도 요즘 가끔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네. 간단한 거 뭐 사려고 보면 몇 개 집지도 않았는데 10,000원 훌쩍 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한 두 개만 집어도 이제 10,000원 가까이 됩니다. 네. 이게 결국 물가의 어떤 직격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라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편의점에 그렇습니다. 사실 라면 구매하시는 분들 집에 들어가면서 간단히 야식으로 하나 끓여 먹으려고 구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라면 물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라면값 올리려다가 어떤 분위기, 정부의 압박과 이제 국민들의 어떤 볼멘 소리 때문에 철회하기도 했죠.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인하된지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라면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라면 4사잖아요. 네, 농심을 비롯해서 삼양식품, 그 다음에 팔도라면, 네. 오뚜기 이렇게 4사인데 오뚜기가 3이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라면 값은 올리지 않았다. 이를테면 오뚜기 같은 경우 진라면이라든지 네. 또는 팔도의 도시락이라든지 네. 이렇게 아주 주력 상품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올렸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건 주로 가서 그것을 자기가 먹으니까. 주로 먹는 네. 뭐 것을 선택을 하는데 이 가격은 똑같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 신라면을 내렸습니다만 네. 농심이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라면들이 또 다 주력 상품이에요. 너구리라든지 안성탕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신라면만 딱 내렸기 때문에 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건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를 때는 에스컬레이트처럼
확 올랐는데 내릴 때는 찔끔찔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이 라면 값을 올린 건 꽤 됐어요. 전체적으로 뭐 제분이라든지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이 너무 올랐다.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으므로 우리는 라면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네. 올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약 한 5% 미만의 그런 그 인하폭이에요. 사실 그때 그 가공식품 중에 라면이 가장 많이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통 가장 많이 올린 가격이 약 13% 정도까지도 오른 그런 제품이 있으니까 너무 적게 내렸다. 오를 때는 너무 많이 올리더니 이게 이제 소비자 단체의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내 월급만 그대로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 지금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 소비자 물가 이렇게 오랫동안 월급 인상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평론가님. 네, 2020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현황만 보면 2020년 8,590원인데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160원, 3년간 약 한 6.6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 값을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높은 그런 그 인상이 13% 정도니까 이 약 한 2배잖아요. 격차가 있고 제가 이 수치를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2020년에 1시간을 일하면 2.5개의 라면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2개의 라면을 살 수가 있다. 즉 1시간 동안 일해도 2.2개, 그러니까 라면이 줄어든 거예요. 네. 라면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은 괴리가 있고 식품가 인하가 너무나 언발의 뭐 오줌 누기가 아니냐라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그렇군요. 이 라면값 인하가 어쨌든 이루어지고 나자 이제 다음 타깃으로 정부가 사료 업계를 향해 배합 사료 가격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사료는 정확하게 타격이 소와 돼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와 관련돼서의 인상도 사실 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가셔서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1kg를 만약 구입을 그러니까 100g당 뭐 가격을 해서 1kg를 구입하시려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100g당 1,000원대의 삼겹살 가격을 계속 우리가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할인합니다 하고 마트에서 내놓은 가격이 2,000원대예요. 2,000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할인한 가격이 될 정도로 지금 삼겹살 가격이 인상됐다는 얘기고요. 물론 한우라든지 또는 유구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사료 업체들의 이 가격을 좀 인하하기로 지금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사실상 육류 가격의 인하를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이건 한두 번 이렇게 이 조정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 7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협회에서 배합 사료 제조업체 8곳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내려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도 간담회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료업계가 이제 뭐 인하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의 여파에 곡물 가격이라든지 옥수수 가격 이게 이제 사료에 결정적으로 이게 역할을 할 텐데 두 가지 요인이 물론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우리 곡물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생산지 국가였는데 중국이라든지 호주의 지금 생산이 지금 많이 추락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곡물류의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전체 시장에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어쨌든 사료계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이 소비자 물가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 결국 아이를 키우는지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식품이고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식품인데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의 다음 타겟 또 우유값인데요. 유제품 가격 좀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유가 초점이죠. 그러니까 우유는 원유, 이 유가 이제 우유의 유자입니다. 원유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흰 우유만이 아니라 그렇죠. 원유 가격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식품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요. 아이스크림 가격
빵 가격. 빵 가격, 뭐 제과, 그러니까 과자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의 우유가 원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버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뭐 서울시 우유라든지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유업체 10곳을 불러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을 했고요. 또 원유 그러니까 낙농가와 이제 손을 잡고 전체적으로 이 원유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낙농진흥회가 원유 기본 가격을 계속 협상 중으로 보이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서 제과 제품이나 혹은 제빵 업체도 눈치를 보면서 언제 내릴까, 어떻게 내릴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부의 물가 인하 기조 속에서 몰래 슬그머니 또 인상을 단행한 그런 품목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변호사님?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이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라면가라든지 뭐 이 그 전체적으로 다 내린 것 내리고 같은데 있죠. 안 내린 어떤 품목들 아까 말씀드린 안 내린 품목들도 있고요. 또 아까 라면 4사가 사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그런데 라면 4사 위에 풀무원도 지금 라면을 내고 있고요. 하림도 또 있고요. 하림도 있고요. 하림은 원래부터 지금 고가의 라면을 뭐 그 이 시장을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제품이 원래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았다. 풀무원이나 하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들 업체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가격 오를 때 우리는 올리지 않았으므로 네. 인하의 요인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라면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제빵업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SPC가 파리바게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그렇죠, 제빵 그렇죠. 제과 업체들의 프랜차이즈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SPC 역시 이제 뭐 삼립이라든지 또는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품목에서 지금 뭐 100원이라든지 200원 정도 뭐 특별하게 10개 종, 무슨 종 해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하다, 다 내리고 있는데 왜 올리지? 하는 게 이제 이 마을 단위의 피자. 피자. 피자 업계는 또 그러니까 내리는데 동참을 하지 않아서 피자 업계는 왜 그럼 안 내리느냐라는 그런 지금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사안들 참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사실 자유시장 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직접 가격을 좀 통제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 모순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비판은 예가 있어서 그래요. 선례가. 네. 지금 13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때 들썩였거든요. 그때 거의 똑같은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라면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라면이 왜냐하면 가공식품 중에 인상폭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라면은 진짜 서민의 그런 식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설렁탕 가격, 자장면 가격을 물가 기준으로 삼아서 억제를 했듯이 라면을 지금은 제일 먼저 이제 좀 압박을 넣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어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라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제품을 인하해라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품을 인하했을 경우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냐면 가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전체의 수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두 번째가 구조조정, 예를 들어서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금 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으려고 이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이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어떤 물가에 또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하되지도 않고 도리어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느냐, 단기적으로만 반짝하는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그때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도 참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물가 잡지 않으면 서민들의 시름만 급어지잖아요. 좀 균형 잡힌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평론가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박합니다. 물가를 잡지 아니하고는 내년,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들, 고물가, 고금리 뭐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타개할 수 없다. 그럼 물가는 꼭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받더라도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기업들을 동참시켜야 된다. 이를테면 꼭 집어서 비교는 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문자 그대로 물가 안정 법안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새롭다기보단 이 여러 가지의 부문에 합쳐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약 한 10년까지 내다보는 그런 지금 플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물론 지금 정부가 급한데 급한 건 알겠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그 마스터 플랜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 또 이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 균형 잡힌 물가 이뤄내려면 평론가님 말씀처럼 당장 단기를 급한 불부터 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플랜 세워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윤 대통령, 나토 폴란드 순방 외교 의미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방문을 위해 출국해서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박 3일간의 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됐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만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 의의부터 평론가님 한번 얘기해 보자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나토의 협력국입니다.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고요. 나토는 이제 유럽의 그러니까 EU 국가를 포함을 해서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맞서는 그 방위 조약으로 출범을 했고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토의 그러니까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협력국으로서 국방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국지적인 어떤 관계인데 지금의 그 전쟁은 실제로 영토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전쟁 같은 경우 국경에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이 없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커 부대라든지 이런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토라는 그런 이 방위 조약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우리의 어떤 국방력을 또 제고하고 또 협력을 하는 단계 속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군수업에서 약 한 세계 12위, 11위에서 특정 부문에서는 6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위 조약이라든지 또는 군사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이게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가 업저버국으로서 참여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면 뭐 국방 역량 강화, 군축 비확산, 신흥기술, 기후변화 이런 등등의 11개 분야에 걸쳐서 한국과 나토 간 ITPP 즉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채택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 보면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더 고도화된 그런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협력 강화 방안 중에 하나로서요. 군사정보 공유
경유 카드도 나왔습니다. 바이시스 가입이 결정이 된 건가 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이시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전장 정보 수집 활용 체계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군사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나토 같은 경우 군사와 관련된 어떤 협력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요. 왜 어떤 의미냐면 나토 자체가 굉장히 수많은 국가들이 함께 연합해서 방위의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그러면 한 개 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함께 방위 조약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시스템이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단계가 정보를 어떻게 원활하게 교유하느냐, 그 정보를 갖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섰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런 체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의 기존의 어떤 이 바이시스 체계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런 그 시스템의 그 과정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텐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교환할 수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이시스 가입이 유용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아주 고도화된 그런 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육해 공군, 뭐 헬리콥터, 무슨 뭐 항공모함, 미사일, 이런 것에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정보 체계,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 체계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러시아가 유리하고, 네. 벌써 미국과 대항했던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1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보전에서 압도하고 있다. 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전해서 무슨 병사를 보내고 이게 아니라 정보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보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장교들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디를 지금 침공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바로 바이시스 이 체계는 뭐냐면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훈련된 이 축적된 그런 그 정보 체계, 군사 정보 체계를 함께 교유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이 ICBM 발사가 있었죠. 이에 대응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또 주재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ICBM 발사는 시기를 그런 아예 전략적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에 가 있을 때 ICBM을 발사를 하면 국내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 아니,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는 나토 쪽에 너무 밀접해 있으므로 지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ICBM 같은 것을 계속 위협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근거리 외교, 즉 이 나토와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반대 여론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ICBM을 발사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윤 대통령 현지에서 즉시 NSC 회의를 주재를 하고 이 국내에 있는 대통령실의 NSC와 연결을 하면서 나토와 완전히 목소리를 일치하면서 북한의 어떤 ICBM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가지기도 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도 평론가님 함께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4개국이 지금 업저버로 들어갔지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업저버 국가로 해서 나토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다장한 회담이다 보니까 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만나서 혹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해했습니다. 일단 합의한 점은 어떤 점이냐면, 방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즉 계속 알프스의 점검이라든지 또 방류 계획에 있어서 30년간 어떤 분량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지켜나가느냐와 관련돼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 실제로 모니터링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방류와 관련된 그런 이 정보를 투명하게 네. 공유하겠다라는 것, 이런 점들을 지금 기시다 총리와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한편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에 관한 논의도 회담의 의제였는데 어떤 발언들이 좀 오고 갔나요, 변호사님?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도화시키지 마라라는 그런 인식에 대한 어떤 일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간 또는 한미일 간 어떻게 정보 교류를 더 고도화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한미일의 정상들의 회담을 위해서 따로 만난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다자간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보기 드물게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지금 대통령 총리를 지금 곧 초청하는 어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한미일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냐, 이런 점들을 아마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면에서는 어떤 균열이 노출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나토 정상회의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앵커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바로 균열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참여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토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옛날 동구권 국가들은 빨리 나토에 받아들여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거리를 두거나 혹은 좀 더 시간을 두자라고 주장하는 건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 결론이 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바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을 어느 정도 약속을 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 러시아가 그것을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전면전이다. 서방과의 전면전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핵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이 현재 어떤 전쟁을 확전하지 말자라는 그렇죠. 게 이제 미국의 어떤 시각인 것 같아요.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굉장히 격분했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라. 우리가 나토 가입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희생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우크라이나 자체적인 지금 동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그런 강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아마존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건 좀 뭐 공식적인 어떤 석상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이야기는 우크라이나가 한테 우리가 원조를 보내고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무한정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를 포함해서 또 그런 옛 동유럽 국가들도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 나토 일정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폴란드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평론가에 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국가들의 도와준 어떤 포션에 따라서 사실 재건 작업에 참여하게 돼요. 그건 어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전쟁이든 다 그렇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폴란드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폴란드가 사실상 지분이 가장 커요. 네. 폴란드는 바로 우크라이나 국경에 접해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네. 국가이고 그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와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건에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 네.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폴란드
폴란드를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라는 건 물론 폴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어떤 무역 투자 촉진이지만 거기에 기반되는 건 바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관련해서 두 나라가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자라는 그런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의 하나의 어떤 기반을 지금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군수산업입니다. 폴란드가 군수산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지금 고객이 됐거든요. 그게 연속성을 계속 지녀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그 대금들을 원활하게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사실 군수산업이 앞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정말 활발한 외교 활동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전도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는 꼬여가는 양평해법 사과 먼저 대 국정조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순방을 이어가는 동안 국내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특혜 의혹 제기로 일단 백지화된 뒤에 정치권에선 해법 모색보다 그냥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공방이 이루어졌냐 하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겁니다. 지금 원안에서 변경된 안이 지금 채택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인수위 시절, 즉 지난 3월, 그러니까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인수위가 마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인수위가 1호 작업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비난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정조사다라고 해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생각을 해봐라.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2021년부터 민주당의 양평 군수 민주당 소속 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양평 지역위원장인 최정한 지역위원장이 이미 그러니까 강하 IC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하는 양서면이 이제 중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이 되고 지금 변경하는 강상면이 이제 그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근데 원안이 아니라 2021년에 이미 강하 IC, 즉 지금 변경안을 논의하고 또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므로 이건 민주당이 낸 안이지 국민의힘 쪽에서 변경안 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평 국민들을 지금 도리어 양평 국민들의 수건을 이렇게 저버리게 만든 건 민주당이다. 사과부터 하라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면서요? 네, 공수처가 이제 그 고위 공직자들의 그런 비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혐의를 수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므로 장관의 그 고발은 공수처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혐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결정권자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왔던 아까 말씀드린 원안, 즉 양서면으로 향하는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또 민주당에게 정쟁 좀 그만하자 이렇게 또 촉구를 하기도 했네요. 네, 그렇지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그 처가가 있는 곳이 강상면은 맞는데 처가가 선산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속도로 종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종점이 왜 우리 버스 종점이면 버스들이 쭉 서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 종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분기점이라고 표현되는데 영어로는 JCT라고 합니다. IC는 거기서 차가 나오고 들어가는 곳이 이제 인터체인지고 JCT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땅은
도리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입출입이 돼야 예를 들어서 그 지점에서 차가 나오거나 차가 들어가야 이 차들의 어떤 유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뭐 음식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유통업체,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가 있는데 그저 차들만 이렇게 그러니까 원형으로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도리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자꾸 종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그렇군요. 이 김건희 여사 그 처가 쪽의 땅 주변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 종점을 변경한 민간 용역 업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결국 외압이 없었다. 어떤 그런 외압과 관련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겠죠. 네, 2개 업체, 2개의 업체가 어저께 오후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나는 그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2개 업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정된 업체들이고요. 3월 29일부터 이제 이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이 취임식이잖아요. 네. 작년에 3월 10일 취임식에 10 며칠 만에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신들이 어떤 압력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이 2개 업체가 주장을 했던 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어떤 지도와 함께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양서면과 그다음에 이 강상면의 네.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네, 네.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서면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 이를테면 거기에 분기점을 냈을 때 2개의 터널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12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난점이 있다. 거기에 분기점을 내기에는 뭐 이런 이야기부터 또 강화 IC를 만약에 했을 네. 경우 들어가는 어떤 교통의 유입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자신들은 외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런 차이들 그러니까 양서면과 그다음에 강상면을 했을 때 강상면이 더 유리하고 환경적이고 또 현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는 주장을 어저께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일정에 동행하게 된 원희룡 장관도 SNS와 유튜브를 통해 양평 고속도로 이슈에 대한 논쟁 이어갔더라고요. 네, 원희룡 장관의 별명이 하나 있죠. 일타 강사. 지난번 대선 때 붙여진 별명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일타 강사라고 해서 한 20여 분 동안 짧게 그러나 뭐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했다라는 게 이제 유튜브에서 일타 강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동기인데 네. 이번에도 또다시 일타 강사로 나섰습니다. 약 한 26분 정도의 어떤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난 정부 때 이 2개 업체를 선정했고 이미 지난 정부 때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에 군수가 이 두 번째 안 지금 발표한 변경안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예비안 중에 하나로 발표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때 냈던 안들 중에 우리가 기술과 전문직자들의 어떤 이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했을 뿐이다라는 게 원희룡 장관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점 변경 이슈와 수혜자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을 놓고 정부 여당, 야당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데요.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론가님,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종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진영 정치가 그렇죠. 되풀이되고 있어요. 진영 정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옳다. 맞아. 이게 그렇죠. 지금 진영 정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이라는 건 바로 정책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죠. 이 정책적인 측면은 너무나 사실 뻔한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뻔하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환경적인 어떤 요인을 평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사연이 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리 서울에서 양수리 가는 두물머리 가는 네. 6번 국도가 너무 막혀요. 네. 지금도 막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빨리 개선하자. 이게 원안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6년 동안
그 밑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 밑에 강상면에 사는 양평 구민이 훨씬 많아요. 네. 약 2만에서 4만, 2만 대 4만이거든요. 4만 명이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빨리 고속도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화 IC를 만들면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원한 대로 하느냐 이게 충돌되는 어떤 지점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서 모두의 입맛에 맞는 네, 그렇죠. 개발이란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조직을 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게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될지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이나 효과가 어떨지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편가르기에 따라서 내 말만 맞네 정쟁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평가가 돼서 결국 막히는 고속도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또 우리 국민들이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좀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통해서 가장 나은 원안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법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 law@la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또 내리다 말다 하늘도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